첫 번째 이슈는요. 미제로 남았죠, 그동안.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33년 만에 찾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앙일보입니다. 공소시효 끝나서 처벌은 못하지만 다른 살인죄로 무기봉역 중임을 확인했답니다. 이 제목에 참 여러 가지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요. 살인의 추억, 그놈 누구인가? 사실은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놈이란 표현 이거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언론이 이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그놈 누구인가? 그만큼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요. 많은 국민들을 애타게 했고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등장을 했어요. DNA 일치한 화성살인 용의자. 1994년 처제 성폭행, 살해 저질러서 또 이걸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이 나왔는데 감형이 돼서 지금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수감 중이라 경찰 수사망을 피한 듯하다. 그리고 화성살인 사건 총 지금 9건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모두 저질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볼 예정이다. 여기 보시면 이 몽타주를 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나오는 몽타주입니다. 이렇게 전국에 뿌렸지만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수감 중이니까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이걸 뿌려본들 뭐 하십니까? 지금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뭐 수사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지만요. 정확하게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건인지 민주숙 기자가 전하는 리포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서울 아시안게임이 열린 1986년에 시작됐습니다. 화성 태안읍의 한 풀밭에서 70대 여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그해에만 4명의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성폭행을 당했고 시신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살인 사건은 1991년까지 계속되며 모두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연인원 20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됐고 3천여 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끝내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오히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강압 수사와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용의자로 지목된 3명은 자살했습니다.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이모 씨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신상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경찰도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영화로도 만들어서 큰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용의자가 포착이 되고 했었지만 그 용의자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결국은 미제로 끝났었는데 지금 드디어 밝혀지나 봅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걸쳐서 지금 용의자를 특정했을까? 그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는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도 여기 보시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2015년 요 기사입니다. 지금 제가 혼동을 해서 기사가 뒤로 넘어갔는데 요 내용에 지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매일경제인데요. 경찰 205만 명도 못 잡은 화성 용의자 DNA에 딱 걸렸답니다. DNA. 연인원 205만 명. 말이 205만 명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찾기 위해서.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찾았지만 처벌은 못할 판이다. 살인죄 공소시효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 소급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습니다. 경찰은 증거물 DNA 2건과 용의자 DNA 일치한다는 것을 7월에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올해 결정적인 제보도 입수했다. 지문 대조 4만, 수사 대상 2만 명. 국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기록입니다. 수사 대상만 2만 명에 올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공소시효 예의가 좀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없앴지만
이전 사건엔 적용이 안 된다. 지금 같았으면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서 계속 갑니다. 그러나 과거잖아요. 과거 사건. 이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지품 압수 등 강제 수사 어렵다. 자, 그러면 답답한 겁니다. 이 공소시효 끝났으면 이게 뭐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가라는 겁니다.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진범 확인된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장유희 변호사. 네. 첫 범행이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33년 만입니다. 자, 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의자가 특정이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첫 범행이 있은 지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되는 사건이 많지 않은데요. 네. 이 사건은 워낙에 국민적 관심도도 높았고 그 네. 사안의 중대함이 컸기 때문에 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서 증거물을 계속 보존해왔습니다. 오.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다만 과거에는 기술이 매우 좀 약했기 때문에 예. 이 DNA로 용의자를 구체적으로 특별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취하고 있던 DNA를요, 기술이 발전한 이후에 다시 그 수감자의 DNA랑 대조해봤더니 국가수에서 예. 용의자 지금 현재 수감 중인 A씨와 일치한다. 이런 결론을 지난 7월에 회신을 주었던 거고요. 오. 특히 이번 증거물은 예. DNA가 겉옷이 아니라 속옷에서 채취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외부에서 오염되거나 했을 가능성이 아. 낮기 때문에 진범일 가능성 또한 높게 전망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일단 증거물이 잘 보관이 됐고 네. 그 사이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증거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 거군요. 네. 그런데 요번에 하나 궁금한 거는 사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총 10건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증거물이 나온 거는 그중에서 한 건에 대한 증거물 그리고 그 조사를 하니까 일치했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 일단은 예.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예. 강제로 뭐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상당히 좀 제동이 걸려 있지만 예. 일단 다른 증거물과의 대조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예. 최소한 인적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는 국민적 좀 여론도 높은 상황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 좀 신상 드는데. 공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그럼요. 예, 아무래도 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규환 변호사. 예. 지금 기사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공소시효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나버렸다. 예. 그래서 뭐 방법이 없다. 처벌 방법.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공소시효라는 말 자체가 예. 소라고는 형사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예. 공소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시간이 과거에는 15년이었어요. 예. 최대한 중재했을 경우, 즉 살인죄였을 경우에 15년에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범죄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범죄가 91년도였으니까 91년. 2006년도 이미 끊기게 되는 거죠. 아, 그럼 91년에서 15년을 더하게 되면 2006년에 끝나버렸군요.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그때 어떤 논의가 있어가지고 예. 저런 범죄 때문에 예. 저런 흉악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논들이 있으면서 예. 그 당시에 10년이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25년이 됐는데 2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즉 2015년 시점에 예. 다시 늘어나서 영구적으로 예.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말은 살인죄를 그 2015년 이후에 저지르게 되면 예. 그때부터는 공소시효에 제한을 안 받게 되는데 저제는 91년도에 이미 공소가 일어난 범죄라서 예, 예. 이미 2006년도 무렵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럼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예.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뭐 뜻입니다. 재판도 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공소를 제기하지 못해 기소를 예. 못하니까 재판을 열 수 없고 예. 그 이전의 단계 수사 단계에서도 모든 것이 제약을 받습니다. 아. 즉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 예.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체포영장이나 뭐 강제 어떤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 받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 겨우 임의수사라고 하는데요. 예. 임의수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그런 거네요. 지금 용의자를 보고 다른 증거 좀 내주세요. 그러면 내면 되는 거고 안 내면 못 내는 거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면 뭐 본인한테서 어떻게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혹시 임의적으로 예. 다른 증인들이나 다른 증거들을 추적을 해서 예. 임의적으로 받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마 피고인 흉악범으로부터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이 문제가 되는데 예. 그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라 그러죠. 민사소송으로 상으로는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소멸시효는
그 범인이 특정된 때로부터 아. 한 3년 이내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처음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용의자가 이제 범인으로 확정이 된다면 예. 이제부터는 민사는 전 시효가 진행이 되지만 가능한 거네요. 그쪽에서는 뭔가. 예, 그래서 민사소송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 쪽으로 뭔가를 찾을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찾을 수는 있는데 과연 지금 저 분이 현재로 예. 무기징역을 복역하고 있는데 예. 과연 재산이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어도 소송을 통해서 예. 어떤 피해자들이 감정적으로나마 재산을 뭐 혹시나 집행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열 수 있는 방법은 생기는 거죠. 그죠. 민사면 이게 손해배상, 이제 돈 문제인데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시효 얘기를 하셨어요. 공소시효가 2006년에 끝났잖아요. 근데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범인을 잡아봐야 처벌도 못 하는데 경찰에서는 왜 끝까지 이렇게 용의자를 파악하려고 했던 건가요? 좀 전에 장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경찰 내부에서 예. 계속적으로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보관했다는 의미는 추후의 수사를 통해서 예. 뭐 마치 뭐 미국 CSI 같은데 예. 추후의 조사를 통해서 그때 예측을 했을 수도 있죠. DNA 검사가 나중에 정교하게 되면 충분히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 물론 특정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경우에 처벌하지 못하지만 예. 적어도 국민적 의혹을 훼손할 수 있다. 그 차원에서 증거를 계속 보존을 하면서 예. 수사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와서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예. 드디어 범인을 특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끝까지 왜 이렇게 파악하려고 했을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기사가 좀 있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분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퇴 뒤에도 진범 쫓던 73세, 73입니다. 73 노영사,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다.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좀 기사가 실려 있어요. 33년 만에 찾은 화성 영세살인 용의자다. 여기 보시면 4차에서 9차 사건 수사했던 하순균 전 총경, CCTV 없던 시절 상과들을 직접 누벼 당시 채취한 DNA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요. 소식 듣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2003년엔 화성 관련 책도 출간했습니다. 요 내용 이제 확인됐다. 이 소식을 이제 후배 경찰들이 알려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답니다.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발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18일 오후 6시경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 여기 있습니다. 73세 노영사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아무튼 뭐 법이 그래서 처벌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다행으로 여기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분 얘기도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 심정은 사실 굉장히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뭐 굉장히 평생을 예. 그 화성 연쇄살인범 예. 추적했는데 그걸 못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 그 한스러운 마음, 그 영화의 왜 살인의 추억에 예. 그게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예.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를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을 각색해서 만들면서 한 얘기가 예. 범인을 사건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범인에 대한 응징의 시작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수사하는 분들을 클로즈업해서 예. 영화를 아주 사회성 짙으면서 과장하지 않고 예. 아주 그 리얼하게 이렇게 그렸거든요. 예. 그 마지막 영화 장면이 뭐냐면 예. 주연 배우 송강호가 카메라를 마지막에 똑바로 쳐다보면서 범인이 어디 있을 거냐 예. 이런 독백을 하면서 영화 마지막에 끝나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예. 이번 검거하는데 국민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경찰에서도 시효가 끝났지만 미제 사건으로 계속 추적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영화의 힘이 예. 이번에 얼마나 큰가 이게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예. 그래서 2003년에 영화가 개봉됐거든요. 예.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예. 근데 2003년에 개봉됐는데 워낙 히트를 쳐서 예. 10주년 2013년에 예. 봉준호 감독이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한 얘기가 범인은 71년생 이전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8살 50대, 넘었을 거다. 50대 좀 되는 맞은 거죠. 예. 그리고 혈액형은 B형일 거다. 예. 그리고 사람 나타내는 거를 좋아하는 과시적인 성격이라 지금 이 자리에 10주년 간담회 하는 자리도
있을지도 모른다. 저기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예. 굉장히 그 참석자들을 예. 깜짝 놀래고 그 간담이 서늘하게 했는데 봉준호 감독이 저는 영화 기생충 만들어서 예. 그 뭐 국제적인 성과도 높였지만 예. 이번에 검거하는데도 잡아내는데도 영화적인 그 사실적인 예. 묘사가 예. 굉장히 큰 힘이 됐다. 그래서 큰 높은 평가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뭐 영화도 굉장히 화제된 내용이고 여기 아까 잠깐 소개드렸는데 이 하승균 전 총경 얘기를 소개하면서 당시 채취한 DNA 지금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파악하는 수준 기술이 안 돼서 어려웠지만 지금은 됐기 때문에 이 증거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얘기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첫 주제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불출마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불출마한다는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언제 불출마한다고 하냐 또 부인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일단 그 얘기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내용이 아마 내년 총선과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정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조국 사태 위기감 속에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총선 승리, 당면 과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정권을 뺏겨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불출마 보도가 어제 있었어요, 오전에. 그러자 본인들 부인하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전까지 당에선 사실은 좀 미온적인 태도.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태도였는데 본인들이 이제 강하게 부인하자 뭐 이거는 근거 없는 보도다. 뭐 또 이런 입장도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중진 586 뭐 인사들 총선 물갈이석에 돌자 의원들은 지도부가 작업을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출마론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당 중진 물갈이 신호탄 86세대 퇴진론으로 불 붙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제 상황 좀 묘사가 돼 있는데요. 총선 7개월 앞두고 불출마 설설설입니다. 온갖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김현미 유은혜 장관 의사 표명했다. 뭐 이런 소문 커지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일단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 교체 지금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힘들다. 이런 상황 등 더해서 꼭 사실 무근이 아닌 건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요. 친문 그리고 청와대 참모 중심으로 출마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 표명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당내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묶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승리가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하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권 뒷받침하고 정권 재창출하는 길에 의원 여러분들이 아주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는 무슨 이상한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당은 아주 민주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 의사의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출마 불출마를 제가 결정해서 이야기할 시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오늘 보도는 그런 결정이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출마 의사가 있으신 거죠?
마지막 부분에 기자가 출마 의사가 그럼 있으신 거죠? 라고 하니까 답을 못 하는군요. 뭐 앞에 임명권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사실 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조 교수님. 네. 앞선 기사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정권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이상한 뉴스가 돈다. 뭐 총선 공천과 불출마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정권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정권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예. 20년 집권론 한 거하고는 이제 상당히 좀 대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위기감은 어디서 오느냐? 역시 최근에 예. 조국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예. 여권에서 심상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총선 물갈이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 이 신호탄은 어쨌든 현재 조국 정국을 좀 전환해보자. 예.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총선에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총선의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예.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다시 대선에 승리하겠다. 이런 이제 계산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총선에서 승리해야만이 예. 대선에서 승리가 할 수 있거든요. 예. 현재 이제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고 지금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가 쉽게 예. 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상은 역시 수도권 또는 이제 충청권의 다선 의원 그리고 장관에 입각한 사람들이 예. 이제 대상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현미 장관 그리고 윤해 부총리에 대해서는 일단 흘렸어요. 본인들이 불출마할 것 같다. 예. 그런데 지금 윤해 총리 같은 경우는 부총리 같은 경우는 나는 그렇게 의사를 확인해 준 적이 없다. 예.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시 지금 민주당에서 예. 주워 담는 그런 형국이어서 예.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 위에서 대대적인 공천, 예. 또 물갈이 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순조롭게 되느냐에 예. 따라서 민주당이 총선을 순조롭게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좌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영호 대표님. 지금 이해찬 대표가 아까 영상 확인해 왔지만 이상한 뉴스에 뭐 동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취지로. 그렇지만 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꽤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상한 뉴스입니까? 아니면 진짜 뭐가 있어서 자꾸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자꾸 뭔가 누가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나오는 거죠. 예. 당 관계자들도 뭐 사적으로는 부인을 안 하잖아요. 예.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다급한 국면이다.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 100년 집권 얘기했잖아요. 예. 크게 얘기했어요. 100년 집권도 100년 집권도 얘기했어요. 크게, 통 크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어제는 정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 지면은 끝난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크게 마스터 플랜을 짜다가 예. 이거 손에 있는 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나타내는 거죠. 뭔가가 좀 급해지고 급한 거죠. 위기감을 느끼고 급한 있다는 거죠. 거네요. 근데 역대 우리나라 정치 사상 예. 물갈이에 성공하면 되게 선거 이겼거든요. 예. 아무리 점수를 국정을 실패해도 물갈이를 확실하게 DJ도 그러고 YS도 그랬고 예. 물갈이를 확실하게 하면 국민들의 새 사람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총선에서 좀 설득력이 좀 있을 수도 그러네. 있거든요. 역대 총선 보면은 물갈이를 많이 한 정당이 대개 승리를 가지고 그렇죠. YS DJ가 예. 새로운 인물을 많이 발탁했잖아요. 예. 최근에는 그걸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갈이를 좀 크게 하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고 예. 그만큼 위기의식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국민들이 50% 이상이 예. 이 정권이 바뀌는 걸 원하는가. 또 하나는 50% 이상이 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저는 왜 정권이 바뀌는 걸 원하는가는 그거는 꽤 높았는데 예. 아직 또 하나 야당이 대안인가를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50%가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위기일 수도 있고 위기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위기 국면으로 자꾸 늪속으로 빠져들어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조국 국면이 예. 이게 한두 달 내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 뭐 어쩌면 기소될 수도 예. 있고 기소되면은 예. 저 이순신 장군 같이 백의종군 한다면서 또 구치소에서 또 예. 사법개혁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러다 예. 보면은 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어. 이해찬 대표가 정말 안심할 수도 없는 다급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유 변호사.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일부 이제 신문 보도에 보면은 민주당 내 현역 의원 40명 정도를 뭐 물갈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120명이 좀 넘어가잖아요. 그럼 40명이면 3분의 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난 수준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해찬 대표는 뭐 이상한 뉴스에 동의하지 말라고 했지만 상황이 동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물갈이론 지금 계속 예. 언론을 통해서도 뭐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금 386 세대에 대한 물갈이론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개혁 세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미 50대에 접어들었고 지금 386, 과거의 386은 예. 지금 50대죠. 그리고 이미 기득권화돼 있다는 좀 그런 비판을 최근에 관련이 받았죠. 많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오히려 양성하지 않는다. 정치 신인들을 민주당이 키우지 않는다라는 이제 지적들도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이런 지적 그리고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의 인적 쇄신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장유희 변호사께서 어느 정도 인적 쇄신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 네. 그 분위기를 자꾸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진 용태론, 뭐 386 용태론, 뭐 이런 거에 동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오선인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친문 핵심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고 대구 경북 지역 영입 예상자로 뽑혔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 그러니까 왠지 나올 것 같았던 분들이 안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의원 겸 장관인 몇몇 분들도 안 나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다들 봤지?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규환 변호사. 예. 물론 이규환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에 계셔서 뭐 남의 당 얘기입니다만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남의 당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일단 위기감의 발로는 맞는 것 같고 예. 그렇지만 단순 위기감의 발로만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 아까 얘기했던 뭐 20년 집권론, 아니면 500년 집권론, 예. 저는 이런 것에서 연장선에서도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 속에는 빼앗겨서는 뭐 숨길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 부분을? 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예. 김현미 장관이나 이원혜 장관 같은 경우 예. 뭐 아니 땐 굴뚝에 인기 날까? 저는 그 생각이 동의를 합니다. 본인들은 아마 출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당내 분위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의사에 상관없이 예.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적어도 아무 말 없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논의 정도 예. 뭐 동의는 하지 않았겠지만 예. 그 정도로 나왔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또 민주당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만약에 물갈이폭이 굉장히 커요. 그럼 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 물어볼 거예요. 그쪽 당은 뭐 없나?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분명히. 예, 당연히 물어볼 뿐만 아니라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훨씬 여당보다 많은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 두 가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실제로 지도부가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예. 물갈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야당 대안론을 이야기했는데 예. 그 말은 맞는 말씀이시고 예. 아주 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언을 지금 받아주고요. 윤석열 전 대표가 앞서 말씀하신 지금 야당 쪽으로 뭔가 가는 거는 안 보인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반박이면 반박인데 한 설명만 예. 조금 드리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층이 바로 야당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 여당에 있다가 예. 실망하게 되면 무당파로 갔다가 예. 그 무당파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실망을 하게 되면 결국 야당으로 오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예. 어쨌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높다가 예. 지금 현재 무당파가 높아졌다는 자체가 예. 이미 여당의 어떤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조금 더 이런 잘못짓이 지속이 된다면 예. 결국은 우리 당이 올 것인데 그 우리 당이 물론 가만히 있어서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예.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어떤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는 쇄신, 인적 쇄신이 중요하긴 예. 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고 예.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예. 충분히 그것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예, 볼 배종희 때는 교수님. 민주당은 이미 예. 공천 물갈이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예. 그리고 백원우 부원장, 예. 여기에 또 강기정 정무수석도 다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공천 물갈이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민주당에서 등을 돌린 그런 표심들이 넘어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흡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의 첫 번째로는 과거와의 단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예. 대해서 뭐 반대한다, 예. 또 찬성한다 이런 예. 입장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당 중진들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공천 물갈이 신호탄을 보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교환 변호사가 지금 여당 지지를 했다가 실망해서 떨어져 나간 유권자들이 무당측으로 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야당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움직임이 그런데 자, 그럼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희가 그 기사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삭발로 여론 관심 끄나 했더니 하니까 그 뒤는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한국당 의사 출신 의원들 일단 구설이다. 뭐 또 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어떤 말인지. 자, 박인숙 의원. 조국은 정신병 이 발언했다가 장애인 단체 항의에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정신병 이게 이제 뭔가 차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단체 쪽에서 이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의원 문 대통령 정신감정 받기를 정신병보다는 좀 순화된 것 같아요. 정신감정을 받아라. 그렇지만 이 얘기도요. 아니 정신감정 받고 뭐 이렇게 좀 진료 받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요즘에 가서. 그런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뭐지라고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막말 논란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이네요. 삭발로 뭔가 좀 뭐 하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또 구설이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뭐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재철 국회의원 그리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삭발 투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 조국 즉각 파면하라! 나의 남은 자존심과 나의 사역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우리 우파 동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놔야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삭발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 좀 이 논란이 된 얘기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아심장과 전문의인 박인숙 의원이 지난 16일 제가 의사인데 조 장관은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장애인단체가 반발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신상진 의원은 당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으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곰곰이 듣고 보면 이게 무슨 발언이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윤영권 대표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당이 예. 세 가지가 없거든요. 예. 인물, 전략, 품위. 예. 품위가 없는 거죠. 품위 부분에 걸리는 품위 거네요. 부분이 없는 거죠. 이 예. 삭발하고 이 비분 관계하고 예.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점, 예. 그걸 싸고 도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분노, 예. 이거를 머리 깎으면서 좀 리얼하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조국 정신감정, 문 대통령 정신 예. 감정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좀 품위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국은 한 번 더 청문회 나오면은 내가 조국인지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좀 사람 관심에 끌고 예. 가는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조국의 위선적이고 거짓말 많이 한 거는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예.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머리까지 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 품위 없는 말을 하면 지금 무당층들이 한 38%, 40%까지 늘어났잖아요.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로를 자유한국당 갔다가 다시 방향을 틉니다. 다시 방향을 틀어요. 예. 그렇다고 민주당 쪽으로도 안 가고 예. 망망대해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대응을 하려면은 어제 황교안 대표도 여성 당직자들하고 강연하면서 저 머리 깎으니까 율 부리너 같죠? 이랬거든요. 예. 그것도 그래요. 지금 머리 깎았으면 좀 비분 관계하고. 사실은 그게 결기의 그렇죠. 표현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선 되겠느냐. 예. 단재 신채호가 일제시대 때 머리 깎은 것처럼 그 울분 같은 거, 그 구한 말에 예. 그 단발령 내릴 때 그 심정, 예. 그 심정으로 지금 투쟁해야 될 때 저희 울분인너 같죠 하는 거는 예. 그 식사 때 조만할 때 얘기하는 거지. 그 방송 카메라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진실성, 예, 절박감 이게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백이 뭐냐? 가장 큰 복은 예. 야당 복이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규환 변호사, 지금 유정걸 대표께서 유권자들이 한국당 쪽으로 가려다가 아예 망망대해로 방향을 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윤 대표님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요. 예. 저는 조금 진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죽하면 야당 대표부터 해서 예. 저렇게까지 할까?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저기까지 간 거 아닌가? 삭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뭐, 지금 주제는 삭발 얘기는 아니에요. 삭발 얘기는 좋다 이겁니다. 삭발 얘기는 결길 보였는데 예, 예. 그 이후에 왜 안 해도 될 얘기를 했느냐 부분을 지적하고 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 표현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도 일단 박인수 의원 자체는 본인 스스로 예. 죄송하다는 표현을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저 당시 자체가 이제 삭발을 하는 삭발식 자리였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정치적 집회를 할 때는 예. 발언이 좀 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면피하자는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정치적 모임을 하게 되다 보면 예. 이렇게 약간 말이 강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와서는 그렇게 했다면 큰 문제이겠죠. 예. 그런 차이점 좀 봐줬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저기지 삭발로 연루된 것이니까 예. 삭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 뜻은 뭐냐면 비록 야당이 제일 야당이지만 예, 예. 실제로 여당이나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느냐. 과거 정권 하에서 이렇게까지 야당의 이야기를 안 듣는 정권이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조국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지금 여론이 나쁜데 예, 예.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금 강행을 하는 것.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이 약화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예. 한 번쯤은 예. 이제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는 게 대통령이 원래 공약했던 협치의 정신에도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쪽이나 대통령에게 호소를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나오는 그런 표현이니까 내용을 좀 봐달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검찰 조국 딸 동양대 봉사활동도 상당 부분 사실 아니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중앙지검 지금 특수 2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죠. 아들 표창장 컬러 복사 파일을 활용. 딸 표창장 만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 위조 방식 추가 공소장 변경키로 했다. 위조 방식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어서 공소장을 좀 변경키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를 통해서 조국 장관의 부인 공소장이 공개가 됐죠.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좀 있네요. 표창장, 이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완성본이 생성된 시점은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발급 날짜인 2012년 9월 7일이 아니라 이듬해였다. 이때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시점이 행사한 시점과 근접해 있으면 근접해일수록 위조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무튼 날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변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입니다. 한편 조국 장관의 부인 정 교수 SNS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또 입장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 보도에 대해서도 또 그런 입장이 또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입니다.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더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좀 오늘 또 소개가 돼 있군요. 검찰 큐브스 전 대표 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조국 민정수석실 겨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큐브스 전 대표는 또 뭘까요?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언론에 좀 나왔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이른바 이제 윤총경 버닝썬과 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윤총경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누가 찍어줬느냐는 겁니다. 이 사진 촬영 의심 인물이 바로 큐브스 전 대표입니다. 근데 이쪽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큐브스엔 코링크 관련사가 투자돼 있다. 코링크는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된 기업 아닙니까? 이 사모펀드 운용사로 알려졌는데요. 조국 펀드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있다. 권력형 비리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 측 관계자 얘기를 인용해서 제목을 달아놨군요. 조 장관 기소 배제 못한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찰 수사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내용들이 지금 오늘 새롭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표창장과 관련돼서 그리고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점차 그동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인사청문회 당시나 그 전에 여권 인사들이 조국 장관을 두둔하면서 그거 사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사입니다. 표창장 위조 사실일 땐 조국 반대 이랬던 여권 인사들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종민 의원 약속 실천해라 또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김어준 딸 논문 안 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논란이다 이렇게 지금 실려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소개가 돼 있군요. 조국 장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위조가 사실임을 증명하면 제가 조국 후보를 반대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창장 부분은 점점 사실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위조된 부분이. 그래서 그 밖에 다른 기사도 소개돼 있습니다. 여권 여당 의원들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약간 두둔했던 그런 발언들이 소개가 되면서 점점 사실로 밝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곤혹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저는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그 뒤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 네. 이 상황은 뭘까요? 이 상황은. 지금 검찰에서 예.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도 있는데 지금 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예. 공소장을 보면 이제 2장짜리로 지금까지 이제 예. 검찰이 제출한 건 상당히 예. 이제 내용이 예. 많이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그 경위 사실을 예. 이제 바로 잡겠다는 건데 예. 지금 이게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판단된 것도 아니고 예. 다만 그 과정 중에 이런 식의 수사 방향을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가정에 근거해서 예. 질문에 답했던 부분이 예. 물론 자승자박이 된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지만 아주 매우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판단은 좀 들지 않습니다. 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의 어떤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 아닌가. 정경심 교수의 어떤 해명처럼. 그렇죠. 어떤 혐의 사실이 최종 확정되는 건 법원의 판결이 그렇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직은 그것까지 가지는 않은 상황이다.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규환 변호사 어떻게 예.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그러면 법원이 확정되는 거는 예.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이 되는 거는
3심까지 가게 되면 2년, 3년 후에 지나는데 예. 그때가 그럼 아무 말도 못 합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공소장이 적어도 기재됐거나 예. 이미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예. 이런 사실이 발생됐을 것이다. 예.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예. 그것을 마치 지금 피사실 공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막는 것은 예. 결국은 사실을 역으로 인정하는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예. 사실은 피사실 공포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조국 자기 사건까지 포함해서 예. 뭐 훈령을 바꿔가지고 수사 방향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국민들 여론에 부딪혀서 그걸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와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피사실 공포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예. 과거에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해왔다면 여당을 상대로 그와 피사실 공포죄를 똑같이 이야기해왔다면 합리성이 있고 예.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지금은 피사실 공표죄보다는 예. 진실을 밝히는데 예.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국 장관 관련된 내용 뭐 매일같이 나오고 또 요새 조국 장관이 매일같이 또 국회를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상도 있는데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순서죠.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 지금 뭐 당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거 관련 회의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다뤄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두 개의 기사를 소개할 동안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책적 부분이라서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 원 넘게 벌금 나올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부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낸다 이렇게 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정.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이제 정부죠. 어제 국회에서 이제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얘기입니다.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추진이다. 그런데 생각해 볼 지점들이 좀 있어요. 재산 파악 힘든 데다 위헌성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재산 파악 힘들다. 그러니까 소득이 뻔한 월급쟁이들은 재산이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다 압니다.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소득 파악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뭐가 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내용상으로 좀 위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국, 뉴욕주 등은 시행했다, 처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번번이 무산된 재산비례 벌금제, 피고인 재산 파악에 성패가 달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재산을 파악해서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정 도입 추진,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 범죄에 따라 경제 상황 고려해 벌금액을 차이에 두는 겁니다. 독일,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좀 도입된 곳이 있다. 그래요. 나이, 학력, 직업군, 과세 등 기준표 마련해야 된다. 근데 도입 범위, 벌금 일수, 벌금의 상한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사에 소개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뭐 당정회의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발표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위 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네, 어제 당정협의고요. 저 자리에는 조국 장관도 참석을 해서 뭐 논의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나온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어제 조국 신임 장관 당정협의거든요. 예. 당정협의에서 어제 여러 가지가 거론됐는데 예. 주요 메뉴가 뭐냐면은 예. 그 공보 준칙 개선이에요. 검사들이 피의 사실 공포하는 거 거기에 예. 대한 그 감사하고 예. 감찰하고 처벌하는 거 그게 주요 내용이에요. 예. 그것만 하기 못하니까 보다 어제 붙인 거예요.
붙인 게 그 몇 가지를 더 붙였죠. 예. 그게 재산비례 벌금제. 예. 또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 주택. 그렇죠. 전월세. 집단 소송제 예, 예. 확대. 근데 조국 지금 코너에 모여니까 조국 일병을 구하려다가 아무리 바빠도 예. 바늘을 허리에 메어서 못 쓰잖아요. 지금 바늘을 허리에 메어서 쓰는 거예요. 예. 재산에 따라서 차등 벌금하는 거 취지야 좋죠. 근데 미국, 영국도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재산 파악이 어려워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 뭐 요거 뭐 벌금제는 또 얘기할 계약갱신 청구권. 예. 전세 월세를 예.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데 예.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1.5%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집값보다 전세가 더 올라갑니다. 예. 집 있는 사람은 4년간 줘야 되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집값보다 집이 5억이면은 이제 예. 앞으로 전세가 10억이 될 수도 있는 예. 시대가 잘못하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좋은 뜻이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 취지야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현실 상황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 저는 좀 더 연구 검토해야 된다. 특히 전월세 4년 하는 거는 예. 국토부도 어제 발표 보고 알았다잖아요. 예. 네, 법무가 급하니까 예. 조국 일병 빨리 구하려고 예. 조국 하나 구하려다가 온 국정이 저는 뒤틀어지는 그런 잘못된 지금 방향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산비례 벌금제 그리고 전월세 관련된 어떤 대책까지 발표한 거에 이게 다 가만히 보면 조국 일병 구하기 차원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배정희 교수님. 네. 일단 찬성이라고 쓰시고 법 앞에 평등 이렇게 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두 예.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이게 법 앞에 평등하느냐, 이 평등성의 문제,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 집행이 가능하느냐의 문제인데, 예. 저는 형벌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재산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핀란드 노키아 있지 않습니까? 노키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속으로 벌금을 맞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를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과속 벌금으로 뭐 20만 원 했을 경우에 징벌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100만 원만 해도 돈이 없으면은 돈을 못 내면은 벌금을 신체로 노역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평등의 문제에서도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매기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그러면은 이걸 현실적으로 재산을 파악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꼼꼼하게 재산 파악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 재산 비례해서 벌금제를 도입을 했는데 1921년도부터 도입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고 핀란드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뭐 유럽의 나라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바로 시행을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격을 좀 완화하는 의미에서 경범죄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조국과 연계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 취지가 맞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도 과거에 검찰이 불가피하게 한 적도 있었지만은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게 변질돼 가지고 지나치게 남용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폐 관행이면 틀림이 없고 이번 기회에 이것도 자꾸 조국하고 연계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그게 취지가 맞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남용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주제가 넓어져요 자꾸. 그래서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 두 분은 이 주제에 좀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쓰셨네요. 뭐 평등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형식적 평등을 희생하고 실질적 평등에 집중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게 다 평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위험 문제가 나오느냐? 책임주의 원칙이 반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동일한데 누구는 많이 부과하고 누구는 적게 부과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 평등에 확실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부과하면 상관없는데 실질적 평등이 안 맞을 경우에는 그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평등을 실현하려다가 형식적 평등만큼 보다
형식적 평등마저 예. 희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오스트리아, 핀란드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가 적은 나라고 소득 파악이 쉬운 나라들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나라죠. 그럼 오히려 시기상조라고 쓰신 거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라 실질적 평등으로 가는 것은 예. 제도가 발전이 되면 당연히 가야 될 곳이고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멀었다는 뜻이고 그것은 형식적 평등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뜻이고 좀 전에 말했다시피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예. 나라들은 다 인구가 작고 예. 소득이 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나라지만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뉴욕주는 했다가 철회했다고 하는데 예, 예. 이런 나라가 인구가 많고 큰 나라들이에요.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아.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철회했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방향은 옳다 이렇게 쓰셨네요. 그럼 뒤에 그러나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네, 아무래도 예.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뭐 소득 파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 드렸고 저희가 예.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오. 판사님 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실 거면 차라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오. 피고인들을 종종 봅니다. 아.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 말씀하셨지만 예. 실질적으로 동일한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때 예. 누군가에게는 그게 1년 연봉일 수도 있고 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납부가 쉬운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처벌 효과가 과연 동일할 것인가? 아. 평등은 원래 지향하여야 하는 바가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예. 좀 판단됩니다. 예. 따라서 이 차등 벌금제는 예.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정착시켜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오는 거에 지금부터 논의를 좀 해보는 네.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좀 당장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교환 변호사나 장윤미 변호사 두 분이 좀 어느 정도 일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오는 주제는 두 분이 다르셨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겠어요. 항보유 기사인데요. 이 얘기도 어제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출 장애 여성, 페북에서 만난 동거인들의 안매장 당했다. 남녀 5명이 공동 생활하던 원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적장애 여성이 1명 있었거든요. 근데 유인해서 무차별 폭행을 했다. 뭐 익산에서 134km 거리 야산에 묻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왜 살해를 했느냐? 살해 이유를 묻자 말을 안 들으라고 합니다. 말을 안 들어.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고 폭행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이건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성매매, 강요 등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건 이 정도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회복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병원 밖에서 있습니다. 병원 안이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먼저 조선일보인데요. 박근혜 입원비 3억 본인 부담 뭐 이런 내용 알려졌죠. 3개월 매일 뭐 3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한 3개월 대략 치면 3억이 넘게 되거든요. 자, 지지자들 그러자 모금 운동 벌이자 이렇게 나옵니다. 전 대통령은 국공립병원비 무료, 박 전 대통령은 탄핵 때 면제가 안 된다. VIP 병실 하루 입원비 300만 원이 넘죠. 작은 병실을 옮겨도 최소 1억이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모금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게 한 가지 현상이고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입원한 병원이 강남 한복판에 있죠.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나 봅니다. 박근혜 입원 병원 환자들 VIP 때문에 불편해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경호, 뭐 통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통 보안의 지지자들까지 북새통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지지자들 있죠. 안에는 뭐 제대로 막 이렇게 뭐 제한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약간 좀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용건 대표님, 예. 이거 두 가지 모습이네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뭐 어떻게 박근혜 보세요? 전 대통령 뭐 지지자들이 모금하는 거는 뭐 그건 뭐 개인적인 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면서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한테 받는 지원이 다 끊어져서 자기 개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계속 개인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이 모금하는 거는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그건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놔두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강남 성모병원이라는 데가 또 워낙
요새 강남 병원이 난립니다. 강남 고속터미널에 예, 예. SRT 있어가지고 그 알겠습니다. 불편한 점도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발생하는 것 대목이지만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조선전도입니다. 이건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1845년에 제작한 조선전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또 한국식 발음의 로마자로 지명도 표기되어 있는데요. 선교사를 위해 제작한 이 지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도 16년 앞선 겁니다. 서구 사회에 전해져 우리 영토를 알리는 데 기여한 이 지도의 원본은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댄서 변신입니다. 화려한 차림에 댄서로 변신한 이 남성. 전직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 출신 숀 스파이서입니다. 얼마 전 그는 한 방송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살사 댄스를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실력은 신통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태그는 문자 논란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장배 의원이 딸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입니다. 어제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외교부 서기관인 딸에게 이번 해외 공간 국감 때 가까운 직원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이를 두고 지인 봐주기 시도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그는 뒷내용은 적지도 않았다며 공관 하급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한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문자 받고 보내는 게 찍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매일영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